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오늘 출근들 잘 하셨어요? 4호선 타시는 분들 힘드셨죠? 차량이 선로를 이탈해서 복구하기까지 한 5시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최근에 지하철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4번째, 그리고 한 달 동안으로 치면은 5번째인데, 이렇게 좀 많아지면은 불안해지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혹시나가 역시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잦은 사고가 나는 것이 대형 사고의 예고편이면 어떻게 하나 좀 불안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30년대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증명한 이런 법칙,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후에도 이 법칙은 많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GM도 사소한 부품 결함을 10년씩이나 바로잡지 않아서 결국 13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57센트짜리, 그러니까 600원 정도 하는 그 부품만 교체를 했더라면 하는 얘기가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설계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증축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가 됐고, 그게 결국은 대규모 참사를 가져온 원인이 됐다고 하죠. 뭔가 미심쩍고 부족한 것 같고 불량인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설마 하다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 DTI와 LTV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다시 또 이 완화하자는 얘기가 정부와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내용 준비했고요. 홈쇼핑 자주 주문하시나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이 홈쇼핑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뭔지, 발전적인 해결 방안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좀 생각보다 장 초반의 기대감을 뒤로 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93.7포인트에 마감되면서요, 마이너스 3.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557.01포인트, 마이너스 0.6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세였어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 2007포인트까지 가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후장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수가 밀려내렸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힘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항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은 항상 이유가 뭘까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시고 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이유는 찾기 힘들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좀 너무 달려왔다?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 혼자 독주하면서 네. 지수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지금 139만 원이기 때문에 오늘 33,000원 상승한 마감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런 정도가 이끌고,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지수보다는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저희 증권사 직원들 많이 힘들어했었는데요. 밖에서 지수만 보시는 분들은 와, 참 장이 좋구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좀 들어와서 매매를 해보시면 왜 내 주식만 안 가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그렇군요.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의 요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떨어진 이유도 사실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어떤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들여다 보이는 건 없었나 봐요. 네, 오늘 가장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아침에도 좀 생각해보고 어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만, 네. 중소형주 펀드들이 워낙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2,000선을 넘나들면서 계속 환매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환매를 하시고, 또 반대로 대형주 펀드 쪽으로는 이제 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펀드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받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밀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최근에 뭐 실질적인 매매에서도 그러했고 또 투신권의 매도도 그러했고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압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제 좀 고점을 찍으면서 오늘 더 좀 크게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별한 거는 뭐 3월 중국의 이제 관방 비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PMI가 54.5, 전월에 55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장중에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지수가 밀렸는데 네. 이게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굳이 찾아보자면 그런 것도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세였나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 좀 지수도 2,000원에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자 차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욕구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결합된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3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펀드 매니저들이 정리하는 그때가 좀 있었고 그게 지나면은 좀 약간 좀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시작되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4월은 항상 우리 네. 시장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미국 시장은 또 4월이 좋고 5월이 네.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증시격언에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격언이 네. 미국에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잔인한 4월 네. 뭐 이렇게 항상 기억을 했었는데 약간 좀 그동안 좀 랠리 있었던 종목들의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 매물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대형주 위주로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삼성그룹주들의 합병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오늘도 뭐 삼성종합화학 뭐 이렇게 합병하는 얘기들 나오면서 삼성물산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대형주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비춰서 반대로 좀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좀 너무 달렸지라는 매물 아까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정을 사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조정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그 삼성 관련주들 M&A가 큰 것들이 지금 한 2개 정도가 이뤄졌잖아요. 네. 그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건희 회장의 뭐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 SDI하고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종합화학도 삼성석유화학이랑 합병을 하고 네.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이부진 씨가 이끄는 그쪽 계열 이제 건설과 화학 부분하고 네. 이제 이재용 씨가 이끄는 전자와 소재 부분 이쪽으로 이제 계열이 딱 갈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좀 후계 구도가 쫙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에 이제 LG 그룹이 이렇게 분할됐었던 GS 그룹이 분할되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향후에 그런 구도적인 부분들이 좀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시장의 기대감이 일단 삼성그룹주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 안 맞섰는데 네. 최근에 좀 많이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이슈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사자를 건드렸군요. 예. 혹시 뭐 롯데홈쇼핑이나 뭐 이런 그쪽 관련해서 롯데주에는 뭐 영향은 없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홈쇼핑 업계의 비리로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또 롯데쇼핑 같은 주가 영향을 줬는지. 비리들은 뭐 네. 그동안 뭐 없었던 건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쇼핑 관련주들이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롯데쇼핑만 못 올랐었죠, 그동안. 사실 그랬군요. 뭐 CJ 오쇼핑이나 GS 홈쇼핑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각광이 됐었는데요. 네. 롯데쇼핑은 따로 뭐 이제 롯데홈쇼핑이 상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롯데쇼핑의 실적들이 계속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네. 뭐 현대백화점처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을 이제 대변하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뭐 오늘 또 많이 빠진 흐름을 본다라면 그 이슈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더 영향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이유를 찾아본 네. 시황 정리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인 운하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이런 게 드러났나 봐요. 네. 이 경인 운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규모 국책 사업 중에 하나죠. 4대강 사업에 이어서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좋은 국책 토목 사업이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건설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중에 11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현대산업개발, 네. 동부건설, 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그 법인 9개는 형사 고발을 했고요. 6개 대형사의 전현직 임원들도 역시 고발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회사는 대우건설 164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고요. 100억 넘는 데가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대형 6개 건설사가 2009년 1월에 이 수자원공사가 원래 이 경인운하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그 입찰을 앞두고 임원급 또는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서 공구별로 참가 회사를 미리 자기들끼리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를 한 게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그럼 드러난 거는 혹시 이 가운데 한 군데가 고백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정위가 밝힌 건가요? 지금 리니언 씨 얘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리니언 씨 얘기는 없고요. 근데 대형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번 4대강 때도 이미 한번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이 4대강 같은 경우에도 1차 통키공사 입찰 때 8개 건설사가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이 돼가지고 총 1,115억 원이 한번 부과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또다시 부과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별로 이제 나눠 먹기를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합의에 따라서 109는 현대건설, 209는 삼성물산, 309는 GS, 509는 SK 이런 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졌고요. 어차피 한 군데로 혼자 그렇다고 입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들러리를 다 세웠다고 합니다. 예컨대 109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엠코를 들러리를 세웠고 209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라가 들러리를 섰고 309 GS건설은 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섰고 이런 식으로 다 됐다고 합니다. 물론 공정위 발표하고 또 이제 업체들이 주장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래 업체들이 이렇게 과징금을 거액을 맞게 되면은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내게 되는데 또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의 공정위 발표대로라면은 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아주 정말 이 해묵은 이 짬짬이 관행이 여전히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담합이 정말로 나쁜 겁니다. 담합은 정말로 나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반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로 담합은 정말로 나쁜 정말로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려면 이 담합은 정말로 근절이 돼야 되는데요. 이 담합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들, 국민들 이쪽에 돌아가야 될 후생을 그 사업자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뺏는 겁니다. 경쟁을 안 하고 경쟁을 하면은 훨씬 더 서비스는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경쟁을 안 하고 나눠 먹기를 했다는 건 결국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정말로 나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건설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부터 아주 영세기업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위에서 적발하는 거 보면 이런 대형 짬짬이 과거에 정유회사들 이제 이 짬짬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중소기업 내려가면 무슨 조그만 식품업체들도 역시 담합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일시에 이만큼 올리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라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정말로 근절이 돼야 되고 이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와
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고 아무리 규제 철폐한다 하더라도 이 담합에 대한 규제는 절대 규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강화될 부분이죠. 네. 네. 이 부장님이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원리를 처음 배울 때 교과서에 나오는 게 가격 결정 구조하고 독과점의 폐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데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6월부터 카드 결제할 때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6월부터 카드 결제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그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한류 상품을 구매하려고 뭐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가지고 뭐 별그대에 나왔던 옷을 사려고 했는데 네. 안 되더라.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개선하려고 해왔는데 지금 원래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 할 경우에 30만 원 이상 결제 때만 그렇죠.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안 써도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민간에 맡긴다는 겁니다. 무조건 없애라가 아니라 뭐 쓸 경우에는 뭐 쓰고 안 쓸 경우에 안 쓰고 아무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다만 내국인 대상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수단을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네. 공인인증서를 안 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별도의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아마 공인인증서를 뭐 당분간은 좀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송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송금을 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일단 3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요건은 요건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과연 공인인증서 체제를 그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지금 정부 차원의 지금 또 논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인터넷 홈쇼 계좌 이체라든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아마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과연 공인인증서 폐지 문제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봐야 될 것이냐. 그거는 꼭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시던데요.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는 인터넷상의 본인 인증을 공인인증서라는 한 가지 수단만 이제 정부가 만들어서 표준화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각 은행마다 쇼핑몰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정부가 어떤 정해준 하나의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업체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문만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꽁꽁 다 장벽으로 이제 막아놓은 거죠. 못 들어오게. 오로지 공인인증서라는 하나의 문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딴 데가 뚫릴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건 분명한데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 문 하나만 뚫리면 결국 다 뚫리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아주 출발을 일단 공인인증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좀 많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도 보안과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사실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할 경우에 그럼 기업마다 이제 새로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상당히 부담과 금전적인 부담뿐 아니라 과연 내가 도입한 이 인증 방식이 과연 안전한 건가? 지금까지는 그냥 정부가 정해준 하나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고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금융공기업의 그 원서를 낼 때 어학점수랑 자격증은 안 내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기재란 자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격증 기재란도 없어지고 어학점수 기재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토익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최저한선은 있겠지만 기재란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국책금융기관들하고 협회들,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총 18개 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르면 5월, 이번 가을 공채 때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학 점수랑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면은 뭐 학력, 뭐 다른 그런 스펙들은 뭐 다 따지게 아직은 되겠죠.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부동산 시장에 남은 마지막 규제. 뭐 심하게 얘기해서는 이 규제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은 대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이 아마도 이 두 가지 규제를 다 풀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살려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또 풀게 되면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이런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또 DTI, LTV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예. 최근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이때 LTV하고 DTI를 좀 합리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은 합리화란 얘기인데 사실 규제 완화를 지금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없애자 뭐 이런 쪽이겠죠. 예. 네, 규제를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그 규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금융비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좀 강하고 비수도권은 조금 느슨하죠. 그래서 이 규제를 비수도권 수준으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명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해주면 혹은 네. 없애면은 네. 집을 사람들이 더 살 것이고 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뭐 이런 네. 논리겠죠?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 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MB 정부 때도 뭐 일부 다른 규제 완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착륙의 위험이 있을 때도 이 LTV하고 DTI는 규제 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할 만한 시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이유. 예. 네, 지금은 경착륙의 위험이 과거처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1, 2년 전, 2, 3년 전에는 경착륙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런 시기가 또 일시적으로 또 가격이 크게 떨어진 시기도 있었고 2012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거는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것들 많이 풀어줘서 사실 실수요자들 집 사기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실수요자들 집 사기 좋게 하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당 쪽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TI하고 LTV를 규제를 풀면 빚내기 쉽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빚내기 쉽게 하자. 그럼 빚내기 쉽게 하면 주택 가격은 오르게 되거든요. 네. 예, 주택 가격이 오르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기성세대가 이익을 보고 유주택자들이 이익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고 그럼 손해를 누가 보느냐? 후세대가 보게 되고 무주택자들이 보게 되고 또
세입자들이 보게 돼요. 네. 지금 그 비수도권에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이상으로 지금 전세가가 지금 크게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도 뭐 물론 전세가가 오르긴 합니다만 비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매매가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매매가가 괴리될 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게 같이 올라가는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게 되면 전세가도 더 많이 오르게 되죠. 이 DTI나 LTV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언제 왜 생긴 건지 간략하게 좀 먼저 짚고 갈게요. 예. 네. LTV라는 거는 이게 담보 가치 대비 대출액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억인데 그러면 보통 담보 가치를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쳐주지 않잖아요. 네. 그럼 8천만 원 대비 대출액 비율이 얼마냐? 이게 이제 LTV이고 이 제도는 2002년에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뭐 정부 규제를 안 해도 LTV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 보통 뭐 20%,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는데 200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죠. 그래서 2002년 9월에 정부가 LTV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DTI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액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그것과 소득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0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입한 것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잡기 위해서 도입을 했죠. 그때는 뭐 거의 투기 수준의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어서 네, 그랬죠. 예, 정부는 항상 또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좀 다른 의미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 DTI, LTV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집 살 때 사실 더 많이 빚을 지게 되잖아요. 네. 지금도 은행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라고들 다들 얘기할 만큼 내 돈만으로는 집 사기 어려운 그런 주택 가격인데 이걸 더 많이 빚지도록 완화를 해주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통계 지표라는 게 한두 개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잘 봐야 되는데 뭐 정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LTV가 우리가 규제를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TV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데, 뭐, 미국은 한 75%, 영국이 한 60%, 프랑스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통계에 지나치게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아주 안 좋은 통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환 능력에 관한 통계예요. 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략 한 5위 내지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대략 한 OECD 국가 중에서 한 5위에서 한 6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그 상환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빚을 냈다고 그러면 이게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TV 정도 지표가 좋다고 그래서 이런 데 안주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집값을 또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고 가계부채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서 부담이 되지만 아마도 정부가 지금 또 이걸 내밀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게 지난 임대차 선진화 방안 내놨다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를 됐는데 실질적으로 통계 지표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내는 분이 한 6%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내는 분이 한 6만 원 정도고요. 고령층의 경우는 가장 많이 내는 분이 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월세라고 그러면
한 3% 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월세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 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 영구적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뭐 찬물을 끼얹었다, 얼어붙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예.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그때 한 2월 26일인가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정부가. 예.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그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이거는 뭐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그 자료이기 때문에 뭐 국책연구소니까 국가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달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치면은 3% 이상 상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12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0.365%. 그러니까 12개월로 치면 한 4% 정도 되겠죠? 네. 서울 같은 경우도 0.28%. 이 정도면 역시 12개월 정도 되면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뭐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네. 방안 때문에 찬물이 끼얹은 게 아니라 시장이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예. 언론에서만 자꾸 뭐 찬물이다 이래서 상당히 지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장은. 네. 자료를 제대로 한번 좀 보고 어떤 네. 걸 근거로들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간보기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DTI와 LTV에 대해서 뭐 경제부총리나 또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보면은 이거 지금 풀 수는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했다가 네. 또 이렇게 여당 쪽에서 슬그머니 합리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나오고 있는 걸 네. 보면은 여론이 어떨까 한번 보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부 쪽을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물론 가장 적극적인 거는 아마 선거를 앞둔 뭐 여당이겠죠. 네. 예, 그다음에 국토부는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위치 입장을 취했던 게 기획재정부인데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기획재정부도 규제 완화를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얼마 전에. 반면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난색을 표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서 네. 금융권에서 큰 사고가 나면 결국은 그 책임을 다 금융위원회가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자신들은 우리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다. 네. 그러면 좀 말리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발을 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 쪽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뭐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시장에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게 꾸물꾸물 계속 하고 있고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예. 당장 이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또 네. 기대 수요가 생기고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시기는 아마도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뭐 이거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경착륙을 우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바닥을 다져가고 있단 말은 연착륙으로 지금 연착륙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상당 부분 좀 지켜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TV, DTI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네. 선진국들이 대한민국 그 제도 중에서 가장 따르고 싶어한 게 이 LTV, DTI 규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이때 유럽의 중앙은행이 예. 유럽 각국들에게 한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 해서 추천했던 게 이 LTV, DTI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연착륙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경착륙에 위험이 있는 상태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자꾸 이렇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마 여당 쪽에서도 언론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예.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뭐 찬물을 끼얹었다, 굉장히 냉각되고 네.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그런 만큼 시장이 그렇게 냉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0.3% 정도 상승했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결코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네. 뭐 소장이 같은 분도 그렇지만은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이게 또 합리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네. LTV, DTI 얘기가 네. 주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LTV, DTI는 이건 이제 집주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 집주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 거고 주거복지라는 거는 세입자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 세액공제 하는 거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그 세액공제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혜택을 네.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 국민 취업자 절반 정도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들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 세액공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주거급여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이런 거를 확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난번에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 사건도 그분들 월세가 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정부가 50만 원 다 보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상. 네. 근데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만 지원해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 지원해 준다는 게 예.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삶의 의욕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정부가 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제 네. 완화보다는 조금 네. 더 그 주거복지 쪽의 얘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글로벌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뭐 경제적으로 제재도 하고 좀 그러고 있나요? 예, 미국에서 엊그저께 이제 의회에서 네. 러시아 경제 제재 안을 이제 가결을 했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제 곧바로 발효가 되고 또 이제 EU라든가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이 제재에 동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 제재의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돈줄을 압박하는 그렇죠. 그런 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친러시아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또 여행 제한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부패 정치인들이 착복한 자산을 우크라이나 쪽 정부에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돈줄 재는 거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이 카자흐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하려던 송금을 차단했다는 그런 좀 소식이 있었고요. 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유력 인사 비밀 계좌가 많이 있는데 스위스도 이번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예, 러시아 쪽에 스위스 계좌를 가지고 있는 유력 인사들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러시아 경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서방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고립시키면 경제 성장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올해 마이너스 2% 러시아가 마이너스 2% 성장밖에 하지 못할 거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 서방의 이 관계가 좀 악화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떤 충격,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매개체로 해서 러시아와 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절충이나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좀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외교력에 좀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건데 그 작년 11월에 이란 핵 협상이라든가 이제 올해 초에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좀 허약한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고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그 경제 재정 문제가 좀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이 좀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시 정권 때 이제 전쟁, 두 개의 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따른 그 재정을 좀 많이 썼었고 또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이 좀 부실화됐는데 이런 후폭풍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과거와 같은 경찰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이 이제 G2라고 하는 그 상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네. 과거 같았으면은 직접 뭐 나서서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방인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와 좀 힘을 합쳐서 하려는 네. 그런 것도 결국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력의 약화가 외교력의 약화로 또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네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관점, 뭐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용 가치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미국이 예. 꼭 힘이 약해져서뿐만이 아니라 네네. 원래 좀 이렇게 음흉하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네네. 2명, 3명이서 같이 싸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고 약하면 또 그 뒤에 숨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예. 지저십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총선이 있나요? 예, 총선이 좀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네. 경제 이슈가 좀 선거의 그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지금 우파 경제통인 나렌드라 모디라는 네. 이 야당 지도자, 인도 국민당 지도자인데요. 이제 우파 정당, 지금 인도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야당 쪽이 이제 우파인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나렌드라 모디가 경제 1순위 공약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거의 총선에서 이길 게 좀 확실시 됩니다. 그 4월, 5월 총선을 거의 한 달 동안 인도는 하게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63%이기 때문에 이변이 네. 없는 한 이 나렌드라 모디 쪽의 이 인도 국민당이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현재 판세를 인도 현지 언론에서는 왕자와 거지의 싸움이다. 왕자와 거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에서는 이제 네루 간디라고 하죠. 네. 하는 그 유명한 명문 그 가문이라 그렇죠. 지금 이 나렌드라 모디는 하층민 출신.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낮은 계층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의 이제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카스트가 낮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성장을 해왔나요? 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장사, 네. 버스터미널에서 인도 전통차도 팔고 또 빵도 팔고 이렇게 네.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왔었는데, 네. 예, 정치적으로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구즈라트주라는 주의 주지사를 맡으면서 이제 어떤 경제 전문가로 이제 뜨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이 지역의 경제를 매년 10% 이상 성장을 시키고 네. 그걸 바탕으로 3번이나 주지사를 연임하면서 예. 거의 그 경제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예. 경제 전문가 그래서 모디노믹스라는 말이 뭐 나올 정도로 그 친기업적이고 친비즈니스적인 그런 인물이 이제 집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신흥국 중에서 요즘에 다들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인도 증시만 요즘 랠리를 벌이고 있는 게 이 총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경제가 문제네요. 예, 지금 경제 네.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네. 뭐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우파 그랬죠. 정부가 이제 이겼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2년 전 2011년 그 글로벌 선거 이슈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때는 어떤 복지라든가 그
그 평등 이런 이슈가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예. 지금은 성장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TV 홈쇼핑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 공중파 채널 사이사이 아주 좋은 번호 받아서 정말 목 좋은 데서 장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통해서 이 납품업체들과의 갑을 관계, 이게 새로운 문제로, 새삼스러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업계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